대장동 블루스 7편 검찰의 428억 원 뇌물 입증 실패가 담고 있는 의미. 이번 대장동 블루스 7편은 대장동 진실규명 시민청구인단의 의뢰를 받아 동아일보와의 민사소송을 맡고 계신 전석진 변호사의 의견을 가지고 구성해 보았습니다. 전석진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가장 깊은 이해와 분석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변호사입니다. 유일한 흠이라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명수 대법관과 대학 동기라는 것 정도가 꼽을 수 있겠네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한 428억 원 뇌물약정 혐의가 제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치명적인 혐의를 제외한 것이고, 이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언론을 통해 공표했던 가장 중요한 혐의 입증에 검찰은 실패한 것이죠. 428억 원 약정 의혹은 이재명 대표의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물론이고 대법원의 판결문까지 무시할 정도로 무리수를 감행했던 검찰의 4,895억 원 배임죄 등 다른 혐의의 동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조선일보조차 이 428억 원의 뇌물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정치적 이익만이 배임죄의 동기라면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배임죄 판례들에 의하면 유죄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428억 뇌물죄의 성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뇌물죄도 무죄이고 배임죄도 무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428억 원 뇌물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검찰에게 말입니다. 이 428억 원의 뇌물죄는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슈에서 윤석열 검찰은 패배를 자인하고 있는 셈이죠. 이 428억 원 뇌물죄 논란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동아일보의 허위 조작 보도, 이른바 대장동 그분이라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최근에 검찰은 대장동 그분을 정진상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로 확정하기까지 했죠. 어쨌든 그 역사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 대장동 뇌물 논란으로 대선에서 패배했고, 윤석열 정부는 대장동 뇌물 주장으로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머쥔 게 아니고 훔쳤다고 볼 수 있죠. 이 사실은 최근에 대장동 진실규명 시민청구인단의 의뢰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명확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58.6% 대 37.7%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죠.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정도에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428억 원 뇌물죄 인정은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의 기초인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검찰에서는 이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혐의 주장을 포기한 것일까요? 그것은 입증이 불가능해졌고 검사들이 혹은 법조인의 양심상 입증 없이 영장 청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전석진 변호사의 어떤 이 법리적인 법조인으로서의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자, 뇌물 약속에 대한 대법원 판례부터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뇌물 약속죄에서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에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6년 도 3753 판결, 대법원 2012 11월 15일 선고, 2012 도 9417 판결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 의하면 유동규의 뇌물죄 성립에서 이와 같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확정적 합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녹취록에 의하면 유동규 건에서 김만배와 유동규 사이에 돈을 주고받기로 한 4가지 방법에 대하여 어느 하나에도 의사에 대한 합치는 없었습니다. 돈 지급 시기도 명확히 합의된 바가 없고 심지어 2025년에 주기로 했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금액도 2020년 10월 30일경에 428억 원을 준다. 혹은 2021년 2월 18일경 630억 원을 준다. 2018년경 1000억 원으로 이러저러한 말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습니다. 결국 방법, 금액, 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니 판례에서 말하는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였다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뉴스타파에서 2023년 1월 12일에 정영학 녹취록, 일명 대장동 녹취록을 모두 공개하자 이제는 검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땡큐 뉴스타파. 땡큐. 2021년 김태훈 검사팀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혐의를 두지 않고 유동규에 대해서만 700억 뇌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사실 이 기소도 대단한 무리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해당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돈을 주지 않을 핑곗거리만을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애초에 유동규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 해당 녹취록을 읽어본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녹취록을 제대로 이해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김만배는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의사표시에 확정적 합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428억 원 뇌물죄의 기초가 되는 유동규 뇌물죄도 성립에 무리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부정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28억 원 부정처사 후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처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대가를 받기 전에 뭔가 혜택을 준다는 게 이게 부정처사라는 뜻입니다. 428억 원 뇌물죄가 되려면 먼저 행위해준 부정처사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뇌물 수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못할 만한 행위라는 점도 동시에 검찰은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이는 박성배 변호사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배임도 무죄이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도 무죄이고 그 밖에 사업 편의를 봐주었다는 내용도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의 부정처사도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즉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동규에 대해서 제기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유동규의 부정처사에 관련한 점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죠. 즉 배임죄, 이해충돌방지법이 모두 무죄인 셈입니다. 이 4개의 소극적 손해를 규정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본건 검찰이 주장하는 소극적 손해는 적법한 소극적 손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이익 추구가 없는 경우 정책적 판단은 손해를 끼치더라도 경영 판단의 법리에 따라 무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9개의 대법원 판례가 있고 다른 판례는 없습니다. 심지어 본건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5,503억 원의 이익을 가져온 것입니다.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무죄를 선언한 9가지의 대법원 판례의 경영 판단의 법리에 의할 경우 5,503억 원의 이익을 가져온 이재명 대표의 행위는 당연히 무죄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행위와 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임죄도 무죄, 이해충돌방지법도 무죄, 그 밖에 부정처사의 입증도 불가능하므로 428억 원 부정처사 후 뇌물약속죄는 부정처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는 뇌물이 아니므로 돈 이야기는 정치 자금의 논의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뇌물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으므로 돈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는 뇌물이 아닌 순수한 정치 자금 논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녹취록에서 2020년 10월 30일경부터 돈 이야기는 있지만 뇌물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약속에 관련된 부분은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2천억 원의 행방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행방이 묘연한 돈들의 합계는 약 2천억 원 정도의 상당입니다. 이번 428억 원 등의 뇌물죄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이 돈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단 한 푼도 가지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계좌는 이미 닳고 닳아 없어질 정도로 탈탈 털렸고 거기에서 2천억 원 관련해서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428억 원 수사 때문에 2천억 원 수사가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넘도록 시작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2천억 원 수사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받은 것이 없다고 판명이 났으므로 국민의힘 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은 법조계 인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명 50억 클럽들이 다 그 2천억 원에서 나왔기 때문이겠죠. 행방불명의 돈들을 모두 합하면 2250억 원이나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화천대유의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밖으로 새 나갔습니다. 이 돈 어디로 갔는지 왜 수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자, 다섯 번째, 공범자로서의 책임과 승인이 없었다.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유동규의 범죄의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뇌물을 받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승인을 한 사실이 없어 공범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뇌물죄 관련 건에 관한 공동정범 판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 소장들의 뇌물 공여 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가능한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 공동, 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년 7월 15일 선고 2010 도 3544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판결입니다. 이 판례를 쉽게 설명하면 장기간에 걸친 행위에 대한 서면 결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대장동 사건처럼 단발성에 그치고 뇌물 행위에 대한 서면 결제도 없는 사안의 경우에 죄를 인정한 판례가 아닙니다. 이 판례는 최소한 뇌물 사실에 대한 보고 및 확인 결제 등 행위가 있어야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밝힌 바가 없습니다. 자, 검찰의 허위 주장이겠죠.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준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2010 도 3544 판결을 염두에 두고 범죄 구성을 하고자 하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검찰은 유동규, 정진상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일명 대장동 일당 5인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측의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공소장의 기재는 허위 사실의 기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승인에 관한 증거가 없습니다. 승인 사실의 입증은 없습니다. 서면 승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적어도 서면 승인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권에서는 서면 승인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정진상 실장의 진술도 없으므로 검찰의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진상의 진술도 없습니다.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 뇌물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이재명 승인 사실에 대해서도 정진상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정진상은 일체 이러한 진술을 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경과사실로 영장에 기재됐다라고 하면서도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검찰도 현재까지 입증된 바가 없다라는 자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대장동 일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공소장에 적시된 바가 있으나 공소장에도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승인도 없었고 공모의 입증도 없다는 사실을 검찰이 자백한 것이죠. 428억 원 약속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가 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428억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수용한 정진상 실장이나 혹은 돈을 지급한다는 김만배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정진상, 김만배는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감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지분에 이재명 대표 몫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들의 진술은 대체로 김만배에게 들었다라고 하는 전언이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작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가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승인 주장은 만일 증거가 있었다면 유동규 진술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자신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승인했다는 말을 했다는 정진상으로부터 들었다 정도가 유동규가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동규의 진술, 소위 전문 진술은 정진상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의 신빙성은 조금도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동규의 진술만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정도로 뇌물 승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검찰은 판례가 인정되는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정도의 승인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6번째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의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유동규의 뇌물의 확정적 의사표시로 결여 및 부정처사 입증의 불가능, 공범으로서의 승인의 3가지 점에 관련한 판례, 법리 등에 따르면 검찰은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이 3가지를 입증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검사들은 법조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상 이처럼 판례의 근거에서 볼 때 전혀 범죄의 증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마 428억 원의 뇌물 혐의를 이재명 대표의 영장에 기재해 놓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전석진 변호사께는 같은 법조인의 양심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어차피 까이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깨지거나 혹은 영장 단계, 기소 단계에서 깨질까봐 저는 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만일 이재명 대표의 영장에 기재해 넣었다면 명백히 직권남용의 범죄 행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해충돌법, 배임죄 등을 가지고 영장 청구한 것이 이미 직권남용죄, 검사의 직권남용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지도부에서는 지금까지 언론에 6개월 동안이나 뇌물죄가 된다고 떠들어 놓았으니 되도록 이 428억 원을 영장 청구서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명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판례와 사실관계를 아는 담당 검사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직권남용, 무고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범죄 행위가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428억 원 뇌물죄에 대하여 이미 정진상 등의 공소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공소 제기 행위는 불법적인 공소권 남용 행위로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정진상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이 형사 절차에 참여하게 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와 우리와 같은 비슷한 법 규정을 가진 일본 판례에 의해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D 장관이 대기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위 기업의 주거래은행의 은행장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위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기업에 대하여 새로이 다른 채권 은행장들과 협조 융자를 추진하고 대출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04년 5월 27일 선고 2002-2002도 615 판결입니다. 자, 일본의 판례도 하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관이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 자기에게 출두를 요구하였다고 믿게 하기에 족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위 A로 하여금 그 취지를 오인케 하여 찻집까지 나오게 했고 이 찻집에서 동석하게 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네. 1985년 7월 16일 랩 판례네요. 일본의 공무원 직권남용죄는 실질적인 내용은 한국과 일본이 거의 동일할 정도입니다. 정진상 등으로 하여금 428억 원 뇌물죄로 형사 절차에 피고인으로 참석해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이번 뇌물죄를 빼고 다른 건으로 영장 청구한 것도 직권을 남용하여 영장 청구를 함으로써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체포 동의 절차라고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428억 원 뇌물죄의 성립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을 기초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지도력의 근거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점에 대하여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이 이슈를 철저히 연구하여 사실을 알아내고 이 사실을 전향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홍보를 위해서는 검사들은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검사들에게 탄핵을 소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지금 당장 서울중앙지검의 해당 사건 수사팀 어미준, 강백신 같은 부장급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고용곤 차장이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까지도 모두 탄핵안 발의를 하라는 의미겠죠. 자, 오늘 대장동 블루스 7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